대한민국 국방부 서울 용산의 내 집무실 창은 도시의 심장을 향해 열려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빽빽한 빌딩 숲과 그 사이를 흐르는 한강의 은빛 물줄기가 한눈에 들어왔다.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숨막히도록 무거웠다. 이 도시의 평화, 나아가 조국의 안위가 내 어깨에 놓여 있음을 매 순간 실감하게 하는 풍경이었다. 내 이름은 이지현, 계급은 소장, 별 2개, 대한민국 육군 최연소 여성 장군이라는 타이틀이 늘 나를 따라다녔다. 집무실 안은 내 성격을 반영하듯 먼지 한 톨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거대한 원목 책상 위에는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들과 군용보안 노트북, 그리고 대통령과 연결된 직통 전화기만이 최소한의 질서 속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벽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격려 휘장이 걸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옅은 종이 냄새와 냉정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곳은 나의 성역이자 나의 전장이었다. 나는 막 한미연합 작전 계획, 5플란, 501217의 세부 수정안 검토를 마친 참이었다. 지도 위에 복잡하게 얽힌 아군의 징용로와 적의 예상 침투 경로를 바라보자니 머릿속이 수천 개의 변수로 가득 찼다. 나의 사인 하나, 결정 하나에 수많은 장병의 목숨과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었다. 그 중압감은 익숙해질 법도 한데 매번 어깨를 짓눌렀다. 그때 내 시선이 책상 한쪽에 놓인 작은 액자에 닿았다. 액자 속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낡은 군복을 입은 20살의 나와 교복을 입은 채 환하게 웃고 있는 10살짜리 소년. 내 하나뿐인 동생, 진우였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후 우리는 서로에게 세상의 전부였다. 내가 별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진우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묵묵히 자신의 삶을 일구었다. 사진 속 천진난만하게 웃는 진우의 얼굴을 보자 강철 같던 내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나 자신도 거의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부드러워졌다. 진우, 그 이름은 내 안에 가장 부드럽고 연약한 부분이자 내가 이 모든 것을 견뎌내는 궁극적인 이유였다. 덕덕, 노크 소리와 함께 김선우 소령, 나의 충직한 부관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경례를 한 뒤 보고서를 내밀었다. 장군님, 박 하사관에 대한 보고입니다. 박 하사는 얼마 전 딸이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유능한 부사관이었다. 나는 보고서를 훑어보았다. 높은 치료비, 지정병원의 수술 대기 기간, 그리고 그로 인해 무너져 내리고 있는 한군인 가족의 절망이 건조한 활자 뒤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수화기를 들었다. 국군수도병원장이 전화를 받자마자 나는 용건부터 말했다. 이지현 소장이다. 박정수 하사의 딸, 박하늘 양의 건이다. 당장 최고의 소와 혈액종양 전문의를 배정하고 오늘 중으로 수술 일정을 잡아라. 치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내 재량으로 집행할 테니 가족에게는 일절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그리고 박 하사의 소속 부대장에게 연락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무기한 특별 휴가를 명하라. 이상. 나는 내뱉을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었다. 김소령은 익숙하다는 듯 내 지시를 받아 적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소령, 네, 장군님. 박 하사에게는 내가 한 일이라는 것을 알릴 필요 없다. 군의 공식적인 복지 시스템에 따른 것이라고만 전달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김소령이 조용히 집무실을 나갔다. 나는 다시 창밖을 보았다. 한 명의 장군으로서 수만 명의 부하를 지휘하는 것. 그것은 나의 임무였다. 그리고 그 임무 안에는
내 부하 한 명 한 명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따뜻한 위로의 말이 아닌 차가운 명령의 형태로 수행할 뿐이었다. 그때 책상 위에 개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내 동생이었다. 내가 유일하게 하트 이모티콘을 붙여 저장한 이름이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전화를 받았다. 누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진우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밝고 건강했다. 내 집무실에 냉정한 공기가 단숨에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그래, 진우야, 가게는 어때? 바쁘냐? 응, 오늘 신메뉴로 내놓은 들깨 수제비가 대박났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좋아하시네. 다음엔 누나 오면 꼭 해줄게. 진짜 맛있어. 진우는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서 민들레 식당이라는 작은 식당을 운영했다. 식당이라고는 하지만 이익을 내기보다는 동네의 독거노인이나 결식아동들에게 저렴하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것에 더 가까운 내 동생다운 공간이었다. 그래, 잘 됐다니 다행이네. 몸은 챙겨가면서 해. 너 그러다 또 쓰러진다. 알았어, 알았어. 우리 누나는 맨날 잔소리야. 아, 맞다. 근데 누나, 진우의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다. 요즘 좀 귀찮은 일이 생겼어. 웬 건설사에서 자꾸 우리 가게랑 이 동네 땅을 통째로 사겠다고 찾아오네. 재개발한다나 봐. 순간 내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나는 몸을 바로 앉히며 물었다. 건설사 이름이 뭔데? 태산건설인가 뭐. 큰 회사 같던데. 몇 번 찾아와서 시세보다 돈을 더 쳐줄 테니 팔라고 하더라고. 근데 난 팔 생각 없어. 이 식당이 할머니들 유일한 낙인데 내가 어떻게 문을 닫아. 태산건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다. 최근 군시설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도 몇 번 이름이 오르내렸던 공격적인 사업 확장과 온갖 비리 의혹으로 구설에 오른 기업이었다. 진우야, 그 사람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닐 수 있어. 계약서 같은 거 함부로 보여주거나 사인하지 마.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제일 먼저 전화하고. 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딱딱해졌다. 수화기 너머에 진우가 웃었다. 에이, 누나, 또 직업병 나온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잘할게. 그냥 동네 장사꾼한테 군대까지 동원할 건 아니잖아. 걱정하지 마. 나도 이제 애가 아니라고. 진우야. 응, 누나. 조심해. 무슨 말인지 알지? 아, 알았어. 잔소리쟁이 누나. 끊을게. 저녁 장사 준비해야 돼. 진우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나는 한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움직이지 않았다. 동생의 태평한 목소리와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태산건설이라는 이름의 불길한 조합. 불안감이 목을 죄어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울의 지도가 펼쳐진 벽으로 다가갔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이 도시를 지키는 것이 나의 사명이었다. 외부의 적, 잠재적인 테러, 군사적 충돌. 나는 그 모든 것을 예측하고 대비했다. 하지만 정작 지금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그 거대한 위협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울의 한 귀퉁이, 민들레 식당이라는 작은 간판 아래에서 세상 물정 모르는 내 동생에게 뻗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탐욕의 손길이었다. 나는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저녁 풍경이었지만 내 눈에는 마치 피처럼 붉게 번지는 불길한 전조로 보였다. 나는 조용히 다짐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내 동생을 건드릴 수는 없다. 만약 그런 자가 있다면 나는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별 2개의 무게는 단순히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유일한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이기도 했다.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다. 나의 이 불길한 예감이 얼마나 끔찍한 현실이 되어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지를. 평온했던 내 세계의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동생과의 통화 후 며칠간 불길한 예감은 내 주위를 끈질기게 맴돌았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애써 무시했다. 지금 내 앞에는 더 크고 중요한 임무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한미연합 전시 증원훈련, 독수리 훈련의 실기동 훈련이 시작된 것이다. 나는 강원도 철원의 한 지하 벙커, 육군 제5군단 전방지휘통제실에 있었다. 사방의 벽면은 거대한 스크린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 위에는 아군과 적군의 위치, 실시간 전장 상황이 쉴 새 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수십 명의 작전 참모들이 헤드셋을 낀 채 긴박하게 오갔고 공기 중에는 전자장비의 낮은 소음과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했다. 나는 이 거대한 전쟁 게임의 총지휘관이었다. 나의 말 한마디에 전차 대대가 움직이고 포병 연대가 불을 뿜고 헬기 편대가 하늘을 갈랐다. 보고합니다. 청군 제8기 계화보 병사단 백두산 진지를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조하, 즉시 방어선 구축하고 백군 제1포병여단의 방역에 대비하라. 김소령, 공군 지원은 어떻게 되어가나? 네. 장군님, 10분 내로 F-15K 편대가 목표 지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모든 것이 내 통제에 있었다. 수천 개의 변수를 계산하고 최적의 수를 찾아내고 한치의 오차 없이 명령을 내리는 것. 그것이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다. 나는 이 차가운 전쟁의 논리 속에서 오히려 안정감을 느꼈다. 이곳에는 감상이나 개인적인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 오직 임무와 책임만이 존재할 뿐. 바로 그때였다. 작전 통제실에 붉은색 비상 직통 전화기가 아닌 내 개인 휴대폰이 진동했다. 훈련 중에는 결코 받아서는 안 될 전화였다. 하지만 발신자 번호는 민들레 식당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참모들에게 눈짓으로 양해를 구하고 통제실 구석으로 가 전화를 받았다. 진우야.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동생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식당에서 일하는 박씨 할머니의 다급하고 겁에 질린 울음소리였다. 누님 맞으시죠? 진우 사장님. 누님 그녀는 나를 장군님이 아닌 진우의 누님으로 알고 있었다. 네, 할머니 저예요. 무슨 일이에요? 진정하시고 진정하게 생겼어요. 사장님이 우리 진우 사장님이 맞았어요. 깡패 같은 놈들이 식당을 다 때려 부수고 사장님이 계약서에 도장 안 찍는다고 의자로 머리를 피가 온통 피가 지금 진우가 숨을 안 쉬어요. 누님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귀에서 윙 하는 이명이 들리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졌다. 지하 벙커에 차가운 공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내 안에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숨을 안 쉬어. 내 동생이 어느 병원입니까?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긁어내는 듯한 서늘하고 낯선 목소리였다. 할머니가 울먹이며 병원 이름을 말하는 것을 끝으로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한동안 벽에 기댄 채 움직일 수 없었다. 내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장군님, 괜찮으십니까? 김선우 소령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그는 내 창백한 얼굴과 살짝 떨리는 손을 보고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김소령은 자신의 지휘관에게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을 보았다.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텅 비어버린 심연 같은 눈동자.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이글거리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순수한 분노. 나는 지휘관석으로 돌아갔다. 내 모습에 소란스럽던 통제실이 조용해졌다. 나는 스크린 위에 펼쳐진 거대한 전쟁 지도를 보았다. 하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을 동생의 모습만이 가득했다. 수천의 목숨과 내 동생의 목숨. 국군 통수권자가 나에게 맡긴 국가적 책임과 내 가슴이 피를 토하며 부르짖는 혈육에 대한 책임. 나는 두 개의 전선에 동시에 서 있었다. 한쪽은 국가의 운명을 건 모의 전쟁이었고 다른 한쪽은 내 세상의 전부를 건 진짜 전쟁이었다. 잠시, 아주 잠시 동안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서울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이 지긋지긋한 군복을 찢어버리고 별 두 개의 무게를 내던지고 그저 한 사람의 누나로서 내 동생의 곁으로 가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이지연이었다. 대한민국 육군소장. 그 이름이 나를 붙잡았다.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분노와 슬픔,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의 폭풍을 이성으로 억눌렀다. 지금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동생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냉정해져야 한다. 분석하고 계획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적을 섬멸한다. 그것이 내가 평생 해온 일이었다. 나는 다시 눈을 떴다. 내 눈빛은 이전보다 더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김소령, 네, 장군님, 자네의 정보팀을 동원해 30분 내로 민들레 식당 폭행 사건의 전말을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관련자 신상, 배후 세력, 관할 경찰서의 초동 조치 내용까지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하지만 장군님, 군정보 자산을 민간 사건에. 이것은 민간 사건이 아니다. 내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김소령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경례를 붙인 뒤 사라졌다. 나는 다시 작전 통제에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동생을 공격한 놈들의 얼굴을 그리고 있었다. 어떤 놈들일까? 왜 그랬을까? 감히 누구의 동생을 건드린 것인가? 30분이 지옥처럼 흘렀다. 김소령이 굳은 얼굴로 돌아와 내 귓가에 조용히 보고했다. 보고 드립니다. 가해자는 태산건설 최민혁 전무가 동원한 용역 깡패들로 확인됐습니다. 최 전무는 현재 태산건설의 재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역시 태산건설, 내 예감이 맞았다. 관할서는 서울 서부경찰서입니다. 하지만 초동 조치가 이상합니다. 현장에 출동했지만 가해자들은 연행하지 않고 피해자인 이진우 씨만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사건은 현재 쌍방폭행으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쌍방폭행, 나는 그 단어를 곱씹었다. 일방적으로 구타당하고 가게가 박살나고 목숨이 경각에 달린 내 동생이 쌍방폭행의 피의자가 되어 있었다. 책임자는 누구지? 서부경찰서 박동철 서장입니다. 박 서장은 태산건설로부터 오랜 기간 후원을 받아온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돈과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고 경찰은 그들의 충실한 개가 되어 약자를 물어뜯는 이 사회의 가장 더럽고 역겨운 공식, 내가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이 나라의 시스템이 내 동생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정상적인 절차나 합법적인 시스템에 기댈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들이 법을 무시했다면 나 또한 나의 법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참모들의 시선이 내게로 집중되었다. 나는 내 앞에 서 있는 하수군단 부사령관을 바라보았다.
지금부터 독수리 훈련의 모든 지휘 권한을 부사령관에게 임시 위임한다. 네, 장군님, 갑자기 무슨...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내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통제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는 지금부터 국가가 나에게 부여한 모든 권한을 이용해 내 조국을 위협하는 내부의 적을 섬멸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한다. 나는 김소령을 돌아보았다. 김소령, 네, 장군님. 자네는 나와 함께 서울로 간다. 당장 가장 빠른 헬기 준비해. 나의 선전포고였다. 이 순간 나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장군이 아니었다. 나는 오직 내 동생을 위한 복수심에 불타는 한 마리의 성난 호랑이였다. 그리고 그 호랑이는 이제 막 자신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귀를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육중한 동체를 하늘로 띄웠다. 훈련지의 푸른 산맥이 순식간에 발 아래로 멀어졌다. 강원도 철원에서 서울까지 지상으로 간다면 수시간이 걸릴 길을 군용 헬기는 1시간 남짓으로 단축시켜줄 터였다. 나는 좌석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헬기의 강한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다. 하지만 내 안에서 들끓는 분노의 진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머릿속에서는 동생의 얼굴과 박씨,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떠나지 않았다. 죄책감이 칼날처럼 심장을 후벼 팠다.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진우의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의 곁에 있었더라면, 장군님, 김선우 소령이 내게 헤드셋을 건넸다. 서울대병원 외상센터장과 연결된 통신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헤드셋을 썼다. 이지연 소장이다. 환자 상태는 소장님, 센터장 최동훈입니다. 환자는 현재 응급수술 중입니다. 두부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이 가장 심각하며 갈비뼈 다발성 골절과 내장 파열도 확인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마지막 말이 비수가 되어 날아와 박혔다. 마음의 준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그 말을 나는 내 동생을 두고 듣고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새에서 피맛이 나는 것 같았다. 최선을 다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내. 필요한 모든 지원은 내가 책임진다.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소장님, 통신을 끊고 나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 말을 기댔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분노가 내 안의 모든 슬픔과 불안을 증발시키고 있었다. 이제 목표는 명확해졌다. 첫째, 진우를 살린다. 둘째, 내 동생을 이렇게 만든 놈들을 모조리 짓밟아버린다. 김소령, 네. 장군님, 서울 서부경찰서장 박동철, 지금 당장 연결해. 김소령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내 눈빛을 보고는 군말 없이 위성 전화를 연결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잠에 취한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서부경찰서장 박동철입니다. 누구시죠? 나는 마이크에 대고 낮고 차갑게 말했다. 대한민국 육군소장 이지현이다. 수화기 너머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것이 느껴졌다. 박 서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공손하고 당황한 기색으로 바뀌었다. 이 장군님이십니까? 이 밤중에 무슨 일로? 용건만 말하지. 오늘 귀서관할 민들레 식당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 그 쌍방 폭행건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현재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만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서 쌍방 폭행, 감히 그 단어를 내 앞에서 다시 입에 올렸다. 박 서장.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나는 지금 국가 안보를 위한 중대한 훈련을 중단하고 서울로 복귀하는 중이다. 감히 내 동생의 안위가 내게는 곧 국가 안보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춰 내 말의 무게가 그의 뼛속까지 스며들 시간을 주었다. 12시간 주지. 지금부터 12시간 안에 주범 태상건설 최민혁을 폭행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그 배우까지 모조리 밝혀내. 그리고 내 집무실 책상 위에 보고서를 올려놓도록. 자, 장군님, 하지만 그건 절차상 증거도 불충분하고 최 전무는 증거가 불충분한 건 자네가 수사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겠지. 나는 싸늘하게 말했다. 만약 12시간 안에 내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나는 자네의 무능과 직무유기 그리고 특정 기업과의 유착관계가 국가 안보에 어떤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는지 내가 직접 국방부 특별감찰단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하게 될 것이다. 선택은 자네 몫이야. 자, 장군님, 제발. 나는 그의 애원을 무시하고 통신을 끊어버렸다. 김소령이 경악과 우려가 뒤섞인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장군님, 너무 깊이 관여하시는 것 아닙니까? 군인의 신분으로 경찰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김소령. 법은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킬 힘이 있는 자를 위해 존재한다. 그들이 법을 어겼다면 나는 내 방식대로 정의를 집행할 뿐이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야. 군에 대한 그리고 나 이지현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내 말에 김소령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내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내 부관이 아니라 전쟁을 함께 치를 전우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한편 서울 서부경찰서장실 박동철 서장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태상건설의 주인이자 대한민국 경제계를 주무르는 거물 최 회장이었다. 회장님, 접니다. 박 서장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박 서장은 이지현 소장과의 통화 내용을 그대로 전했다. 수화기 너머의 최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았네.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게. 그 애송이 같은 여자 장군이 뭘 할 수 있겠나. 전화를 끄는 최 회장은 곧바로 아들 최민혁의 펜트하우스로 전화를 걸었다. 그 시각 최민혁은 자신의 호화로운 거실에서 모델 몇 명과 어울려 값비싼 양주를 마시고 있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최민혁은 귀찮다는 듯 전화를 받았다. 최 회장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하지만 최민혁은 코웃음을 쳤다. 여자 장군 군발이 누나 하나 있다고 유세 떠는 건가? 아버지, 걱정 마세요. 경찰서장 하나 구워 삼는 거랑 차원이 다르다고요. 웃기시네. 군대가 민간인 일에 나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명백한 불법이에요.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그 여자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어. 에이, 아버지. 너무 늙으셨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라고요. 그 여자도 별 수 없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그 식당에 있던 CCTV 하드디스크 싹 다 처리하라고 시켰어요. 이제 증거도 없으니 발 뻗고 자도 됩니다. 최민혁은 의기양양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린 것을 넘어 그 호랑이의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짓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이지현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를, 별 2개가 상징하는 국가의 분노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생을 잃을 위기에 처한 한 여자의 복수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전혀 가늠하지 못하고 있었다. 헬리콥터가 용산 국방부 영내 헬기장에 착륙했다. 굉음과 함께 강한 바람이 몰아쳤다. 헬기 문이 열리고 나는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밤바람이 내 군복 자켓을 매섭게 스쳤다. 나는 나를 기다리고 있던 김소령에게 명령했다. 지금 즉시 최민혁과 그 수하들이 모여있는 아지트 위치를 파악해. 그리고 군사경찰 특임대 한 팀을 내 개인 경호 목적으로 차출하도록. 실탄은 필요 없다. 비살상용 진압 장비만 챙기게 해. 알겠습니다. 목적지는 어디로 모실까요? 일단 병원으로 간다. 내 동생 얼굴을 봐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전쟁터다. 나는 내 동생을 이렇게 만든 자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최민혁. 내 놈은 내 동생의 피가뿐만 아니라 네가 비웃었던 이 군복의 무게와 별 2개의 명예가 무엇인지 오늘 밤 내 놈의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나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의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나는 유리창 너머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온몸에 각종 의료기기를 주렁주렁 매단 채 누워있는 진우.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전화기 너머로 밝게 웃던 내 동생은 이제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해 겨우 숨을 이어가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 미동도 없는 모습. 내 세상이 그 침대 위에서 함께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차가운 유리벽에 손을 댔다. 동생에게 닿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어릴 적 내가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진우는 울면서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누나는 나랑 같이 있어야 해. 가지마. 그때 나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지만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내가 국가를 지킨다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전방을 떠도는 동안 내 동생은 가장 위험한 후방에서 홀로 쓰러져 있었다. 이 별 2개의 무게가 내 동생의 목숨값보다 무거웠단 말인가. 죄책감이 독사처럼 내 심장을 휘감고 조여왔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장군님 김선우 소령이 다가와 보고했다. 그의 얼굴도 굳어 있었다. 의사 말로는 오늘 밤을 넘기는 게 고비라고 합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았다. 나는 슬픔을 삼키고 분노를 재료 삼아 결심을 굳혔다. 가자.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수도방위 사령부 지휘통제실로. 여기서 가장 가까운 나의 전장이다. 수도방위 사령부 지휘통제실은 내가 군단 FTX를 지휘하던 벙커의 축소판이었다. 서울 전역의 교통 상황과 주요 시설의 CCTV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곳, 사령관의 허가를 받아 나는 임시로 지휘권을 빌렸다. 이것은 내 개인적인 복수극을 위한 사령부였다. 나는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섰다. 김소령, 최민혁과 그 수하들 위치는 현재 서대문구 재개발 구역 내의 한 폐건물에 모여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들의 아지트인 것으로 보입니다. 스크린에 해당 지역의 위성사진과 CCTV 영상이 팝업처럼 떠올랐다. 흉물스럽게 버려진 5층짜리 건물. 법과 질서가 미치지 않는 그들만의 왕국이었다. 그리고 장군님,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김소령이 막 들어온 첩보를 보고했다. 저희 정보통에 따르면 최민혁이 방금 부하들에게 민들레 식당에서 탈취한 CCTV 서버를 완전히 파기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박살내고 강물에 버릴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차량으로 이동하고 처리하는 데까지 길어도 1시간입니다. 어쩌면 30분 안에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1시간,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전부였다. 나는 즉시 서북경찰서장 박동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서장, 지금 당장 서대문구 재개발구역으로 경력을 출동시켜. 최민혁의 아지트에 범죄의 핵심 증거가 있다. 그들이 그것을 파기하기 직전이야.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박 서장은 미적거렸다. 자, 장군님, 저희가 지금 절차에 따라 영장을 신청하고 인력을 배치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시간 내 동생은 지금 수술대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 놈은 지금 절차 타령인가 나는 결국 소리를 질렀다. 내 놈들이 시간을 끄는 동안 증거는 사라질 거다.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닌가. 오해십니다. 장군님, 저희도 최선을...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더 이상 대화는 무의미했다. 경찰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최민혁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다. 법은 침묵했고 시스템은 부패했다. 이제 내가 기댈 곳은 나 자신밖에 없었다. 나는 지휘통제실 중앙에 서서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모든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했다.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내 군 경력 전체를, 어쩌면 내 인생 전체를 거는 도박이었다. 군 자산을, 그것도 훈련 중인 전략 자산을 사적인 목적을 위해 동원하는 것. 이것은 명백한 군법 위반이었다. 발각된다면 나는 불명예 전역은 물론 군사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 이 어깨 위의 별 2개가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질 수 있었다. 김소령이 내 갈등을 읽은 듯 조심스럽게 말했다. 장군님, 무리입니다. 한 번 더 경찰을 압박하시는 것이... 소용없어. 나는 눈을 떴다. 내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들은 한통속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진실은 영원히 수장될 거야. 나는 내 휴대폰에 저장된 동생의 사진을 보았다.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10살의 진우. 그때 나는 저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맹세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이 별들이 무슨 소용인가? 이 명예가 무슨 소용인가? 내 하나뿐인 가족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이 힘은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나에게 주어진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결심했다. 나는 지휘통제실에 보안 전화를 들어 강원도 철원의 훈련 통제소로 연결했다. 이지연 소장이다. 내 장군님 보고 내 말만 듣도록 지금 즉시 훈련구역 상공에 대기 중인 블랙호크 한 대를 서울 용산기지로 전파시키도록 급작스러운 수도권 상공의 비행 고도 및 레이더 시스템에 대한 긴급 전술 점검이 필요하게 됐다. 수화기 너머의 작전 장교가 당황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네, 긴급 전술 점검 말입니까? 예정에 없던 국가안보에 예정이란 없다. 이것은 지휘관 명령이다. 헬기는 15분 내로 용산 상공에 도착해야 한다. 비행 경로는 내가 직접 하달하겠다. 이 사항은 2급 군사기밀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이상. 나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거대한 주사위는 던져졌다. 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김소령이 창백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장군님, 정말로 두려운가? 김소령,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두려우면 지금이라도 빠져도 좋다. 이건 전적으로 내 독단이고 내 책임이다. 김소령은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허리를 꼿꼿이 펴고 경례를 붙였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장군님의 부관 육군소령 김선우.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군님께서 가시는 길이라면 그곳이 지옥이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 주었다. 15분 뒤 나는 용산기지 헬기장에 서 있었다. 저 멀리서 밤의 어둠을 가르며 익숙한 굉음이 들려왔다. 거대한 검은 매, 블랙호크가 위용을 드러내며 내 앞에 착륙했다. 강력한 하강풍이 내 전투복 자켓을 미친 듯이 휘저었다. 나는 바람에 눈을 가늘게 뜬 채 내 복수의 화신처럼 버티고 서 있는 저 검은 강철 덩어리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헬리콥터가 아니었다. 이것은 나의 분노이자 나의 결의이며 부패한 세상을 향한 나의 심판의 시작이었다. 나는 옆에 서 있는 김소령과 군사경찰 특임대 팀에게 말했다. 목표는 서대문구 폐건물, 임무는 증거 확보 및 범인 제압. 불필요한 살상은 금한다. 하지만 저항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력화하도록. 그리고 나는 성큼성큼 헬기를 향해 걸어갔다. 탑승한다. 블랙호크의 동체는 어둠 속에서 거대한 강철 맹수처럼 서울의 밤하늘을 낮게 날았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수천만 개의 불빛. 하지만 지금 내 눈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보였다. 서대문구 재개발 구역의 폐건물. 내 동생의 피와 눈물이 묻어있는 곳. 그곳은 이제 나의 사냥터였다. 목표 지점까지 3분 남았습니다. 김소령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들려왔다. 나는 함께 탑승한 군사경찰, 특임대 팀원들을 돌아보았다. 완전 무장을 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 대신 훈련된 자부심과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만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나를 믿고 나는 그들을 믿었다. 임무를 다시 한번 숙지시킨다. 내 목소리는 헬기의 굉음 속에서도 낮고 선명하게 울렸다. 우리의 목표는 적 섬멸이 아니다. 증거 확보다. 최민혁을 포함한 현장의 모든 인원을 무력화하고 CCTV 서버를 확보한다. 불필요한 폭력은 삼간다. 하지만 그들이 먼저 무기를 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제압하라. 질문 있나? 없습니다. 팀원들의 우렁찬 대답이 돌아왔다. 나는 다시 전방을 주시했다. 저 멀리 어둠 속에 잠긴 재개발 구역의 흉물스러운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다. 전술 비행 모드로 전환한다. 고도 50m까지 하강. 서치라이트 점등 준비. 조종사가 내 명령을 복창했다. 헬기는 고도를 급격히 낮추며 목표 건물 상공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작전은 시작되었다. 지금부터 지옥을 보여주지. 헬기는 건물 옥상 바로 위에서 정지 비행을 시작했다. 두두두두두.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고요했던 밤의 정적을 찢어 발겼다. UH-60 블랙호크의 강력한 하강풍은 그 자체로 무기였다. 낡은 건물의 창문들이 맹렬한 바람에 요동치다 깨져나갔고 옥상에 쌓여있던 먼지와 자갈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며 아래를 향해 쏟아져 내렸다. 서치라이트 점등. 내 명령과 함께 헬기 하부에 장착된 수십만 촉광의 서치라이트가 건물 전체를 대낮처럼 밝혔다. 갑작스러운 굉음과 빛의 공격에 건물 안에 있던 최민혁의 수하들이 혼비백산하여 뛰쳐나왔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었다. 눈을 뜰 수 없는 강렬한 빛과 몸을 가눌 수 없는 먼지 폭풍 속에서 그들은 겁에 질린 생쥐처럼 우왕좌왕할 뿐이었다. 완벽한 심리적 마비 상태. 팀 알파. 하강 김소령의 지휘 아래 검은 전투복을 입은 특임대원들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헬기에서 뻗어나온 패스트로프를 잡고 지상으로 하강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군무처럼 신속하고 정확했다. 움직이지 마. 모두 손머리 위로 군사경찰이다. 특임대원들은 비살상용 섬광탄과 연막탄을 터뜨리며
순식간에 흩어져 있는 깡패들을 제압해 나갔다. 그들은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 단지 전문적인 제압술과 압도적인 힘으로 저항하는 자들의 팔을 꺾고 바닥에 무릎 꿇렸다. 법을 비웃던 그들은 진짜 국가의 폭력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었다. 나는 헬기 안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건물 내부를 주시했다. 대부분의 인원이 제압되었지만 아직 3명이 4층의 한 방에서 버티고 있었다. CCTV 서버가 있는 방이 분명했다. 팀 브라보 4층으로 진입. 목표는 서버 확보다. 남아있던 특임대원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복도를 따라 전술적으로 움직이며 4층으로 향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문은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 소형 폭약으로 경첩을 날려버리고 육중한 문을 단숨에 걷어찼다. 방 클리어. 특임대원들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헬기에서 내려다보는 모니터를 통해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광경을 목격했다. 방 한가운데 덩치 큰 사내가 거대한 슬래지 해머를 머리 위로 번쩍 든 채 바로 아래 놓인 컴퓨터 서버를 향해 내리치려는 순간이었다. 안 돼. 내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너무 늦었다고. 저 서버가 파괴되는 순간 모든 진실은 사라지고 나의 이 미친 짓은 그저 한 장군의 불법적인 월권 행위로만 남게 될 터였다. 하지만 그 순간 내 헤드셋을 통해 김소령의 침착하고 심지어 약간의 희열마저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장군님, 보고드립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시선은 슬래지 해머를 든 사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만들레 클라우드 백업 시스템에서 사건 당일의 모든 영상 데이터 다운로드 완료했습니다. 뭐라고? 현장 서버는 미끼였습니다. 김소령의 말이 끝나자마자 특임대원의 발길질에 슬래지 해머를 든 사내가 나가 떨어졌다. 서버는 무사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순간 숨을 쉬는 것을 잊었다. 클라우드 백업, 내 동생. 바보처럼 착하기만 한 줄 알았던 내 동생 진우가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준비해 뒀던 것이다. 그는 단지 폭력에 쓰러져간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의 무기로 끝까지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내 동생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때 저 멀리서 경찰차에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침내 늑장 출동의 주인공들이 도착한 것이다. 수십 대의 경찰차가 건물을 에워쌌고 방탄조끼를 입은 경찰들이 어색하게 총을 겨누며 포위망을 형성했다. 서부경찰서장 박동철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너희들은 완전히 포위됐다.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고 우스꽝스럽게 들렸다. 이미 모든 상황은 끝나 있었으니까 나는 조종사에게 명령했다. 헬기 하강, 저들 앞에 착륙한다. 블랙호크는 천천히 고도를 낮춰. 경찰 병력과 우리 군사경찰 사이에 거대한 위용을 드러내며 착륙했다. 나는 헬기 문이 열리자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헬기의 강풍에 내 머리카락과 군복 자켓이 휘날렸다. 나는 그 모든 경찰과 기자들의 시선을 받으며 박동철 서장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 서장,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너무 늦었군. 보다시피 교통 정리는 끝났다. 자, 장군님, 이게 대체 무슨 군이 민간인 사건에 이렇게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나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김소령에게 손짓했다. 김소령은 작은 USB 메모리 스틱 하나를 들고 박 서장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에 던지듯 안겨주었다.
거기 담긴 게 당신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증거다. 당신네 무능한 경찰 조직 대신 우리 군이 친절하게 확보해줬으니 감사히 받도록. 나는 그를 지나쳐 제압당한 채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최민혁에게 다가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내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놈이 한 가지 착각한 게 있다. 너는 내 동생의 가게를 부순 게 아니야. 너는 잠자는 호랑이의 굴을 건드렸고 그 호랑이의 새끼를 물어뜯었다. 나는 몸을 돌려 헬기에 다시 올랐다. 이 지옥 같은 현장은 이제 저 무능한 경찰들이 수습할 몫이었다. 그날 밤 언론은 USB에 담긴 영상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영상 속에는 최민혁이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담배 연기를 뿜으며 말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저 새끼 끝까지 도장 안 찍네. 야,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패. 그리고 저 가게 다시는 장사 못하게 싹 다 때려. 부셔. 저런 거지 새끼들 편 들어주는 늙은이들도 다시는 못 오게 말이야. 내가 누군지 깡패 새끼가 법보다 무섭다는 걸 똑똑히 가르쳐 주라고. 그의 말이 끝나자 수하들이 의자와 집기를 집어던지며 저항하지 않는 진우를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장면이 이어졌다. 영상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명백했다. 모든 진실이 그 작은 CCTV 안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될 것이었다. 그날 밤 대한민국은 잠들지 않았다. 나와 김소령이 경찰에 넘긴 USB 메모리 스틱 하나가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모든 방송사의 저녁 메인 뉴스는 약속이나 한 듯 민들레 식당의 CCTV 영상을 톱뉴스로 보도했다. 잔인하고 무자비한 폭행 장면과 함께 최민혁의 오만방자한 목소리가 전 국민의 안방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다음 날 조간신문의 한 면은 온통 피투성이가 된 내 동생의 얼굴과 헬기 앞에서 서 있던 나의 사진으로 도배되었다. 재벌 3세의 추악한 민낯, 법 위에 군림한 폭력, 동생 위에 헬기 띄운 여장군, 과잉 대응인가, 정의의 심판인가, 태상건설 경찰 유착 의혹, 검찰 전면 수사 착수, 여론은 불타올랐다. 국민들은 최민혁의 만행에 분노했고 부패한 경찰 조직에 등을 돌렸으며 동시에 나의 파격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갑론을 박을 벌였다. 하지만 대다수의 여론은 법이 지켜주지 못하는 정의를 실현한 의로운 장군의 편이었다.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나는 병원의 작은 보호자 간이 침대에 앉아 동생의 손을 잡고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진우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뉴스에서 눈을 떼고 잠든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소란이 무슨 의미가 있나? 네가 눈을 뜨지 못한다면 그때 TV 화면에 속보 자막이 떴다. 태상건설 주가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 추락, 그것을 시작으로 최 씨 일가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태상건설 본사와 최 회장 일가의 자택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최민혁은 당연히 구속 수감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그의 폭행, 횡령, 배임, 마약 투약 혐의까지 줄줄이 드러났다. 아버지인 최 회장 역시 아들의 범죄를 비호하고 수십 년간 비자금을 조성하며 정관계에 뇌물을 살포한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그들이 돈과 권력으로 쌓아 올린 성은 단 며칠 만에 재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다. 며칠 뒤 한 남자가 병실로 나를 찾아왔다.
며칠 사이 폭삭 늙어버린 전 서북경찰서장 박동철이었다. 그는 경찰복 대신 사복 차림이었고 두 손을 무릎에 모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직위 해제되었고 현재 직무유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내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굽혔다. 90도로 굽혀진 그의 등이 한참 동안 펴지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저는 경찰로서의 제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힘없는 시민을 지켜야 하는 본분을 잊고 권력의 개가 되는 것을 택했습니다. 장군님의 동생분이 저렇게 누워있는 것은 모두 제 탓입니다.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용서는 내 몫이 아니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내 동생의 몫이었다. 그때 기적처럼 진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진우가 눈을 떴다. 진우는 나를 한번 보고 고개 숙인 박동철을 한번 본 뒤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의 의미인지 아니면 그저 인간에 대한 연민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박동철은 그 모습을 보고 아이처럼 엉엉 울며 병실을 나갔다. 한 남자의 몰락이자 뒤늦은 참회였다. 나의 행동에 대한 군 내부의 징계위원회도 열렸다. 국방부 법무실은 나의 행위가 명백한 군법 위반이며 지휘관의 권한을 남용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했다. 내 어깨의 별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다. 하지만 청문회 마지막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육군 예비역 장성단과 해병대 전우회, 심지어 수많은 시민단체가 국방부 앞에서 나의 선처를 호소하는 시위를 벌였다. 인터넷은 이지연 장군을 지켜주세요 라는 청원으로 도배되었다. 국민들은 나의 행동이 법을 어겼을지는 몰라도 정의를 지켰다고 외치고 있었다. 결국 징계위원회는 내게 견책이라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 사실상 면죄부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청와대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나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최고 통수권자와 마주 앉았다. 그는 따뜻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장군, 이번 일로 마음고생이 심했겠군. 송구스럽습니다. 대통령님, 군인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동을 했습니다. 본분을 망각해 대통령은 웃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나는 이 장군이 군인의 가장 중요한 본분을 지켰다고 생각하오. 바로 어떤 불의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국민을 지켜낸 것 말이오. 이 장군의 동생은 그 순간 대한민국 국민 그 자체였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법의 이름 뒤에 숨어 약자를 괴롭히는 암적인 존재들이 너무 많소. 기업의 탈을 쓴 조직폭력배, 권력에 기생하는 부패한 공직자들. 이들을 뿌리 뽑지 않고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소.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래서 나는 이 장군에게 새로운 임무를 맡기려 하오.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 저해 세력 척결, 특별임무단의 단장을 맡아주시오. 이 장군에게 군과 경찰, 검찰을 아우르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겠소. 당신의 그 칼날 같은 결단력으로 이 나라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 주시오. 그것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명예이자 가장 무거운 십자가였다. 나의 불법적인 행동이 역설적으로 더 큰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력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경례를 붙였다. 네, 대통령님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나는 다시 동생의 병실을 찾았다. 진우는 이제 침대에 기댄 채 앉아있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어 있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진우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누나, 나 때문에 누나까지 위험해지고. 진우가 미안함에 눈시울을 붉혔다. 나는 그의 곁에 앉아 사과를 깎기 시작했다. 사각사각 칼날이 껍질을 벗겨내는 소리가 병실에 조용히 울렸다. 바보 같은 소리. 나는 깎은 사과 한 조각을 동생의 입에 넣어주며 말했다. 내가 이 별들을 단 이유가 뭔데? 폼나라고 단 줄 알아. 내 가족 하나 지키지 못하면 이까짓 별들이 다 무슨 소용이야. 나는 창밖을 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진우야, 내게는 말이야. 네가 바로 나의 대한민국이다. 내 말에 진우는 아이처럼 눈물을 쏟아냈다. 나는 말없이 동생의 손을 잡아주었다. 어릴 적 내가 그랬던 것처럼.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다. 상처는 깊었지만 우리는 다시 함께였다. 그걸로 충분했다. 새로운 평온이 우리의 상처 위에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다. 1년 후 대한민국은 많이 변해 있었다. 그리고 나 역시 변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국방부에 고립된 집무실에 앉아있지도 군사분계선 너머의 정만을 바라보고 있지도 않았다. 나의 새로운 전장은 서울의 심장부, 광화문에 위치한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 저해세력 척결 특별임무단 일명 방패 태스크포스의 지휘통제실이었다. 이곳은 군과 검찰, 경찰, 국세청,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까지 각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곳이었다. 우리의 적은 국경 너머에 있지 않았다. 법의 이름 뒤에 숨어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악덕 기업, 국가기관 사업에 기생하며 세금을 좀먹는 부패한 카르텔,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정치인과 공직자들, 바로 우리 사회 내부의 암적인 존재들이었다. 브리핑 시작하지. 내가 회의실 중앙에 서자 모든 팀원들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거대한 스크린에 한 기업의 로고가 떠올랐다. 우리의 다음 목표는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 고금리 대출을 일삼고 갚지 못하는 이들의 가족까지 협박해 파멸로 이끄는 악덕 사채기업, 미래 캐피탈이다. 이들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지난 5년간 수천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고 그 과정에서 최소 10명 이상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내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내 개인의 복수가 아니었다. 내 동생 진우와 같은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것이 나의 새로운 사명이자 이 칼자루의 존재 이유였다. 검찰팀은 자금 흐름을, 경찰팀은 실질적인 폭력 행위를, 그리고 디지털팀은 은닉된 차명 계좌와 서버를 추적한다. 24시간 내로 저들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도록 작전 개시. 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1년 전에 나를 떠올렸다. 그때의 나는 단지 한 사람을 위한 복수심에 불탔지만 지금의 나는 수많은 진우들을 위한 정의감에 불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로운 복수자가 아니었다. 나는 대한민국을 갉아먹는 내부의 적과 싸우는 최전선의 지휘관이었다. 주말 오후 나는 모든 계급장을 뗀 채 평범한 옷차림으로 서울의 한적한 동네를 찾았다. 1년 전 폐허가 되었던 그 자리에는 이제 새로운 민들레 식당이 서 있었다. 이전보다 더 크고 더 환하고 더 따뜻한 공간이었다. 식당 안은 동네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진우는 그 중심에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 물정 모르던 순진한 청년이 아니었다. 시련은
내 동생을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이 동네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는 매주 주말마다 독거노인들을 위해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는 행사를 열고 있었다. 누나, 왔어. 나를 발견한 진우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오늘은 특별히 누나가 좋아하는 소고기 묵국 끓였지. 바쁜데 방해되는 거 아니냐. 방해는 무슨. 누나가 와서 일손 좀 거들어주면 나야 좋지. 나는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다. 대한민국 육군소장 이지현은 사라지고 동생의 식당 일을 돕는 평범한 누나 이지현이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뜨거운 국그릇을 나르고 어르신들의 빈 그릇을 치우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낯설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져 오는 행복한 노동이었다. 내가 한 테이블에 국그릇을 내려놓자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한 분이 나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의 낡은 모재는 월남전 참전용사라는 빛바랜 배지가 달려 있었다. 저 혹시.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텔레비전에서 뵌 분 같은데. 그 별 다신 분. 나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네, 할아버지. 맞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국그릇을 내려놓고 불편한 몸을 일으켜 세우려 애썼다. 그리고는 서툴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동작으로 나를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는 듯했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우리 같은 늙은 군인들이 평생 지키고자 했던 나라를. 장군님 같은 분이 지금도 지켜주고 계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대통령의 칭찬도, 그 어떤 훈장도 이 늙은 참전용사의 서툰 경례만큼 내 마음을 울리지는 못했다. 나는 들고 있던 쟁반을 내려놓고 허리를 꼿꼿이 편채 그의 경례에 정중하게 답했다. 천만에요. 어르신들께서 피와 땀으로 지켜내신 조국입니다. 저희는 그저 빚을 갚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경례를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가 가득했다. 나는 주방 카운터에 기대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진우와 눈이 마주쳤다. 진우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누나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 역시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진정한 국가안보는 철책선 너머의 적을 막아내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이, 내 동생과 같은 선량한 사람들이, 저 할아버지와 같은 분들이 불의에 눈물 흘리지 않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지켜야 할 진짜 조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나의 두 세계는 마침내 하나가 되었다. 별 2개의 무게는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책임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동생의 식당을 가득 채운 저 따뜻한 온기를 지키기 위한 기꺼운 약속이자 자랑스러운 긍지였다. 식당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가고 내 인생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두 번째 봄이 오고 있었다. 이전보다 더 강하고 더 눈부시고 더 희망찬 봄이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을 남겨주세요.